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에 학과 관련 그 행사에 참여를 했어가지고 아마 저희가 구면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현재 저는 프로덕트 매니저 근무를 하고 있고요. 11학번인데 이전에 약간의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저의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좀 학교를 오래 다녔습니다. 이전에 병원에 오래 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만학도 선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졸업생들이세요? 예비 졸업생들이세요? 혹시 취업을 나는 무조건 할 거다, 나는 전공 심화나 편입 안 하고 취업을 할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우선은 저는 참고로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에 좀 뛰어든 케이스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만큼 젊지 않았으니까 저는 이제 되게 조급했어가지고 무조건 현업에 바로 뛰어들었던 사람이고,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랑 요즘 막 스타트업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스타트업이 뭐야? 라는 게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BX 디자이너를 하시든 아니면은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프로덕트 매니저를 하시든, 그리고 저같이 프로덕트 매니저를 하시든 어쨌든 IT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오늘 제가 하는 강연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프로덕트 매니저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매니저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지? 라는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현직자이면서 이제 실무 경력이 어느 정도 조금 쌓인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지 간략하게 정리해봤고요. 그 외에 이제 자유로운 Q&A 세션 마련했습니다. 어쨌든 저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 그 광고 브랜드 디자인과의 졸업생들이 이런 진로로도 지금 굉장히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있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를 불렀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은 내가 뭐 디자이너를 해야겠다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수 있고, 또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명확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앞으로 어떤 진로 선택지에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직무로서 요즘 시대에는 어느 정도 좀 나를 각광받는 그런 직무가 아닐까라는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네, 저는 원래 처음에는 그 디미디에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휴학을 하다가 어느 순간 좀 브랜드에 좀 관심을 갖고, 어차피 저는 좀 이전에 친구들이 학교쯤에는 학교에 바로 입학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오래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늦어진 거 그냥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공부하자 라는 생각에 광고 브랜드 디자인 학과로 전과를 했고, 그래서 이제 브랜드 쪽으로 졸업 작품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조주은 교수님이랑 굉장히 좀 합을 많이 맞추고, 김남일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실컷 브랜드 있어서 디자인학과에 갔다고 했는데, 경북에 왔다고 했는데 첫 그 현실의 커리어의 시작은 UI 디자이너이긴 했습니다. 인턴 경험 같은 경우에는 BX 쪽도 했었지만 제가 워낙 그때 아무래도 좀 나이도 있는 상태였고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래도 그때 UI 디자이너, UX UI 디자인 쪽이 어느 정도 조금 수요가 많았다고 판단이 돼서 현실적으로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면 UI 디자이너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인터파크 계열사에서 일을 시작을 했었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의 어떤 직무, 그리고 본인에게 주어지는 업무는 특히 주니어 시절에는 굉장히 간단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괴리가 크고, 그리고 채용 공고에서는 이런 걸 한다고 했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소위 그 짜치는 업무들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제 고민은 이게 뭔가 주니어 경력에서 좀 의미 있는 경력을 쌓을 수 있나?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에이전시에 가서 늦게나마 좀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구축 서비스를 한번 경험해 보는 거, 이런 게 되게 나름 의미가 있는 시대였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에이전시로 다시 포트폴리오를 완전 싹 다 다듬어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써놓은 게 웹기획 서비스 기획자를 했다고 써놨잖아요. 원래 디자이너 롤로 들어갔는데 둘 다 같이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정말 큰 규모의 에이전시 아니고서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업무가 되게 방대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기획도 하고 있고 디자인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저희 그 본부장님께서 아예 기획팀에서 좀 전담을 해서 맡아주면 안 되겠냐라는 제안을 주셨고 웹기획, 그다음 서비스 기획자로 커리어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인하우스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덕트 오너.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저번에 특강을 왔을 때는 이 개념에 대해 대략적으로 아실 텐데 전반적으로 소위 여러분들이 쓰시는 서비스 안에서 기획도 하고 전반적으로 프로젝트 관리도 하고 그리고 회사의 비전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서비스 개선을 하는 그런 롤을 맡고 있는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덕트 오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에이전시에서 웹기획이나 서비스 기획자를 하신 분들이 인하우스에서 PM이나 PO를 맡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서비스 기획자라는 어떤 직함을 쓰는 회사도 덜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하우스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에이전시에 가실 분들도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에이전시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클라이언트가 있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어떤 거를 맡기고 이거를 만들어주세요라는 거를 요구를 하게 돼요. 그럼 결국에는 그 회사가 그 클라이언트한테 맞춰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구축을 하거나 혹은 어떤 부분을 개선해서 또 배포를 하고 또 다른 클라이언트로 또 소통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후에는 또 다른 클라이언트로 만나고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은 좀 여러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만드는 일을 한다고 하면은 인하우스는 아시겠지만 하나의 서비스 혹은 그 기업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좀 총망라하면서 제품의 어떤 큰 범위를 보면서 좀 이전에 이제 에이전시 때보다는 내가 어떤 서비스를 맡아서 계속 발전시킨다 라는 어떤 시각으로 접근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에이전시 업무를 하고 나서 그때 처음에 이제 로엔컴퍼니라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법률 상담 플랫폼의 PO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그린랩스라는 스타트업에 가서 농민 대상의 커뮤니티이면서 이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파모닝 서비스에서 PO를 맡았고요. 현재는 스포카에서 키친보드라는 서비스에서 PM을 맡고 있습니다. 이후 내년에는 이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대고객 서비스로 PM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스포카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쨌든 저희 회사에서 학과 내에서 이제 좀 기업 홍보 겸 이제 직무 관련 강연을 한다고 하니까 흔쾌히 조금 시간을 쓰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대략적으로 회사 소개도 하려고 합니다. 이 스포카는 이전에 2012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회사고 도도포인트라는 서비스를 운영했었어요. 매장에 가면은 이렇게 태블릿에서 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포인트를 적립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였는데 이 서비스가 당연히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포인트 적립 서비스이지만 뒤에는 이제 매장 상장님들이 고객을 계속 끌어올 수 있도록 CRM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툴이었어요. 이 서비스를 운영을 했었고 이게 이제 업계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이후에 계속 좀 탑티어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조금 유명한 폰트 스포카 한산스를 2015년 한글날에 배포를 하게 되고요. 이 폰트는 계속 지속적으로 쓰이면서 좀 무료 상업용 폰트로 좀 인기가 있는 그런 폰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후에는 이 도도포인트가 야놀자에 팔려요. 야놀자가 도도포인트를 사겠다 해가지고 대략 한 200억 원 정도로 이제 매각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이렇게 어떤 서비스를 매각을 하게 되면은 보통 스타트업에서 엑시트를 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기업이 결국에는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기로에 놓이게 돼요. 근데 이제 키친모드 그 스포카에서는 대표님들이 이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통해서 피봇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서비스가 요식업 사장님들과 식자재 유통사를 연결해줘서 주문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플랫폼 키친모드라는 신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매장 포인트 적립을 하는 이 서비스가 결국에는 매장 사장님들을 위한 거였었잖아요. 이 피봇을 했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 매장 사장님들 대상으로 했었던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유저 풀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저의 데이터를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 이 시장에서 어떤 걸 더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보통 유통 단계에서 굉장히 유통사한테 마진을 많이 남겨두고 있는 구조니까 조금 요식업 사장님들이 쉽게 그리고 좀 더 저렴하게 주문을 할 수 있고 식자재를 공수받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피봇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회사에서 보통 스타트업이 무조건 껴있을 거예요. 저희 때야 무슨 사람인이나 뭐 잡코리아 이런 데에서 채용 공고를 많이 보거나 실제로 에이전시 사이트 직접 들어가서 막 그 포트폴리오를 보낸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여러분들 어디서 채용 공고 보시죠? 원티드? 아시죠? 원티드. 네, 뭐 이런 데서 많이 보는데 보통 이 원티드가 나온 시점에 굉장히 IT 스타트업 붐이 일어났었고 보통의 이제 제조업, 유통업 이런 어떤 1, 2차 산업군에 있는 기업과의 스타트업의 괴리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그 원티드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게 된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스타트업의 채용 공고를 쭉 보실 수 있으실 텐데 항상 그 스타트업 채용 공고에서 얘기를 하는 게 저희 스타트업은 시리즈 A 단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설명을 해놔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지 싶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취업을 하실 때 내가 갈 스타트업이 어느 단계인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대략적으로 쭉 투자 단계에 대해서 제가 써놨는데 보통은 프리시드부터 IPO 단계까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아이디어 초기 단계나 초기 시장 진출했을 때는 보통 시드라는 용어를 쓰고요. 이때는 투자 자금 규모가 뭐 최대 10억 원대, 얼마 안 되죠. 회사를 하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10억이라는 거는 사실 한 두세 명의 어떤 직원들의 월급을 몇 년 주고 나면은 사라질 그런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규모의 어떤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단계라고 봐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리즈 A부터 C 이상을 봐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나 이직을 할 때 적어도 뭔가 B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자금 규모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갈 회사가 월급이 좀 따박따박 나오려면은 투자를 잘 받고 있는 상황이어야 돼. 근데 실제로 만든 서비스가 지금 사람들한테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돈을 못 벌고 있어. 이런 상태라면 사실상 이 투자 규모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로 기업의 현금이 얼마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A부터 C 이상을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B 이상부터 이제 100억 원대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실상 이제 IPO라는 기업 공개 이 단계를 거쳐서 상장을 위한 자금 조달을 굉장히 크게 해야 되는데 보통의 스타트업들은 이 IPO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컬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최근에 찾아보진 않았지만 거의 F 단계 정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투자만 받고 IPO는 아직 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막 크게 문제는 아니에요. 단지 이제 어떤 기업의 어떤 전략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진짜 공룡 기업이 될 거야 라는 어떤 야망이 있는 그런 회사들은 IPO가 되지만 사실상 스타트업에서 소위 얘기하고 있는 네카라쿠베 당토 들어보셨잖아요. 네카라쿠베 당토가 결국에는 뭐 상장 기업도 껴있지만 실제로 기업 가치가 이 씬에서 1조 가치 이상이냐라는 거를 두고 유니콘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뭔가 예비 유니콘을 획득했다 이러면은 그 정도의 가망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유니콘 레벨이다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네임드에 좀 인지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재무 구조가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당연히 이제 취준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겠죠.
그래서 이런 대략적인 정보를 알고 나중에 채용 공고 보실 때 내가 관심 있는 스타트업이 어느 단계인지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참고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프로덕트 매니저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덕트 매니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깜깜이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직무가 있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알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서 프로덕트 디자이너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프로덕트 매니저와 굉장히 긴밀한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IT 스타트업이나 IT 대기업에 간다고 하시면 기획자나 매니저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들로 나중에 협업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는 내가 관심이 있다면 저처럼 뛰어들 수 있겠구나, 시도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시장에서 PM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 도표를 좀 봐주실 수 요 도표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시각에서 중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UX와 그다음에 테크, 그다음에 비즈니스, 이걸 두루두루 잘 알아야 되고 이쪽의 어떤 측면으로 시각을 잘 키워야 되는 사람인데, 이걸 다 두루두루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업무에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거 외에 협업을 위한 소프트 스킬은 당연히 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말 여기 그림처럼 필요한 건 뭐든지 알아야 된다, 뭐든지 한다 라는 직무에 좀 가까운 그런 PM이에요.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PM을 찾아요, 일을 할 때.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도 PM을 찾고요. 그리고 뭔가 본인이 뭘 모를 때도 PM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입사하신 기업에서 전방위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서비스를 개선을 시키고 할 때는 PM의 역할이 그만큼 크고 범위가 넓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PM이라는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가라는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제품의 코어 만듭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코어 밸류라는 거는 이 피라미드를 보셨을 때 보통 아마 디자인 하실 때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Why부터 What, 그 다음에 How에 대해서 쭉 그 생각의 순서가 이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에서도 똑같습니다. 기업에서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서비스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서비스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면 이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제품에 항상 기업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서비스는 이런 미션이 있습니다, 저희 기업은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써놓은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IT 프로덕트도 그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서비스 기획자, PM, PO 이 롤의 어떤 범위가 이 하우만 하느냐, 아니면은 what이랑 how까지 하느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보느냐, 이런 거는 기업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는 기업이 나한테 얼마나 큰 롤을 부여하는지, 이거는 기업마다 혹은 기업 내에 있는 팀의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장조사 같은 거는 당연히 하게 되고, 디자인을 할 때도 비슷하죠. 그리고 요구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구사항이라는 거는 즉 뭔가 에이전시에서는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일 것이고, 그리고 인하우스에서는 내부에서 여러 팀들이 있어요. 여러 팀들이 각기 올해 이뤄야 되는 어떤 지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는 요구사항을 막 던져줘요. 혹은 너무 잘 아시는 대표님이 갑자기 이걸 해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탑다운의 지시,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고, 또 나아가서 어떤 내가 서비스를 배포를 했는데 고객이 이런 점이 너무 불편하네요 라는 의견들이 너무 많이 쌓였다, 이러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좀 개선을 해봐야겠죠? 이런 요구사항들의 집대성을 어떻게 우선순위에 맞춰서 진행을 할까, 그리고 이 우선순위가 지금 현재 제품의 목표랑 어떻게 맞아떨어지는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의 목표와 제품의 목표가 일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보통 얼라이먼트라고 부릅니다. 이 얼라이먼트라는 말은 나중에 디자이너를 하셔도
내부에서 엄청 많이 쓰실 거예요. 온라인 맞출게요. 온라인마트 됐나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판교의 사투리처럼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례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유명한 아마존의 사례입니다. 아마존의 비전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기업이 돼서 고객이 온라인에서 사고 싶은 모든 것을 찾아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비전이에요. 아마존의 비전. 그러면은 미션. 무엇을 해야 되지? 우리는 고객 중심주의 사고를 갖자. 그리고 진짜 웬만한 제품군은 다 제공을 하자. 그리고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험을 혁신하자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사실 대략적으로 큰 그림이다 보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더 밑으로 내려가서 전략적으로 이런 걸 해야 우리가 미션을 이룰 수 있어. 미션을 이루면 비전을 달성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다시 타고 올라갈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아마존의 전략은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쿠팡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쿠팡이 아무래도 아마존의 어떤 모델을 많이 따르고 있으니까요. 한 번에 누르기만 해도 그냥 바로 구매가 되는 원클릭 구매. 그다음에 프라이빗 회원제. 우리가 쿠팡 와우처럼 어떤 회원이 구독을 해가지고 특혜를 볼 수 있는 회원제 같은 게 있을 것이고,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환불을 해주는 거. 환불하면은 그냥 무조건 환불해주는 거. 그리고 어느 온라인 서비스 커머스에서도 가장 가격이 낮은 그런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가격 보장하고 있죠. 그리고 제품 확장. 단순히 우리가 커머스에서 산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특정 제품군을 많이 파는 경우가 많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까지 넓혀가지고 정말 아마존에서 찾을 때는 없는 게 없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품군을 확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아마존의 플라이 휠이라는 그런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낮은 원가 절감, 낮은 원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낮은 금액을 고객한테 제공을 해야 고객의 경험이 좋아진다. 그러면 트래픽도 늘고 물건을 팔려는 셀러들도 굉장히 늘어난다. 그럼 결국 선택지가 굉장히 넓어진다. 라는 어떤 제품의 어떤 그 사이클 같은 거를 성장을 할 수 있는 사이클을 이렇게 도식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보고 스타트업에서 우리만의 플라이 휠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이 비전과 미션에 맞춰서 이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 이제 IT 프로덕트 혹은 그 IT 스타트업에서 제품팀에 속한 매니저, PM, 그 다음에 디자이너, 개발자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PM들한테 이런 사고를 가져야 돼, 이런 마인드셋이 있어야 돼 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뭐냐면 고객 가치 지향적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고객 가치를 위해서 결국은 움직이는 사람이고, 물론 회사에서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시리즈 이상 단계에서는 돈을 못 버는 회사들도 꽤 많아요. 그 이유가 결국에는 유저를 계속 모집하고 이 유저한테 어떤 문제 상황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을 어떻게 유치시킬지, 고객 경험을 어떻게 높일지, 어떻게 고객한테 가치를 제공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보통 이 고객 가치 지향적 마인드셋 기반으로 제품을 설계한다는 거는 이 여러분들도 이 전이맵 같은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통 프로덕트 디자이너들이 포트폴리오나 그리고 이거는 마이리얼 트립에서 마이리얼 트립 디자인 팀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배포한 유저 전이맵인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유저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사용자 여정을 설계를 합니다. 보통 프로덕트 매니저와 프로덕트 디자인이 같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좀 감에 의존해서 우리 유저가 이럴 거야 라는 어떤 전이맵이잖아요. 그 유저 페르소나를 항상 얘기할 때 25세, 취준생, 여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페르소나를 막 정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가상의 인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든 이 유저 페르소나와 사용자 여정이 실제 사용자들한테도 적용이 되는지 알려면 결국 정성적 조사를 해야 돼요.
정성적 조사라는 거는 결국에는 만나보고 실제로 유저가 우리 서비스를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어떤 점을 불편해하는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성적 조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실제로 인덱스 인터뷰라는 걸 한다던가 사용자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량적 조사라는 거는 우리 서비스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서비스라고 한다면 이 서비스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데이터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여러 어떤 도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도구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실제로 이 고객들이 그럼 결국 이런 걸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걸 도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니즈를 기반해서 고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품을 기획하셔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단순 하드 스킬 말고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셔도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게 결국은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인데 처음에는 뭔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래 이런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굉장히 프로젝트가 순항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배포 직전에 여기는 지금 임원진이 뭔가 이걸 하자는 게 아니었는데 라는 식으로 어떤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데 사실 임원진뿐만 아니라 이 어떤 기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여러 팀과 굉장히 긴밀한 협업을 해야 되고 그 팀의 요구사항을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배포 직전에 저희가 이번 주 내로 이런 거를 배포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아주 쉽게 아주 스무스하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 정도로 원래는 A를 만들려고 했었지만 실제 배포했을 때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B로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나는 굉장히 A를 잘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살짝 변형돼서 A 플러스가 된 그런 느낌의 어떤 배포 방향도 어느 정도 좀 실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그러면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협업이나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계속 오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PM들은 협업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회사 내 모든 팀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PM을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팀들이랑 그냥 회사에 존재하는 어떤 팀 모두와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개발자와 디자이너, 메이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내 상위자, 어떻게 보면 임원진과 나의 팀장님과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협업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중요한 점은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개발자가 안 된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PM은 거기서 그냥 이게 막 디자이너가 불만이어서 개발자한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왜 디자이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납득시킬 만한 근거를 가지고 개발자를 설득을 해야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좀 개괄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앵무사 협업은 어딜 가나 비추입니다. 네,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PM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조금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이걸 넣을지 말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프로덕트 디자이너나 그리고 뭐 남자분들은 그래도 나 개발을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설명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진로가 고민이 많이 되실 수 있는데 나중에 IT 스타트업을 갔을 때 보통의 이 제품팀에서는 일하고 있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크게 이제 애자일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워터폴 방법론이라는 게 있는데 애자일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분? 네, 아주 소수네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애자일은 지금 보시면 뭔가 계속 돌고 있죠. 순환하는 어떤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그냥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프로세스라는 건데 이게 그냥 이 반복적 점진적이라는 말이 좀 두서없을 수 있지만 이 짧은 주기를 갖고 유저의 피드백을 바로 받아서 제품을 개선하고 빠르게
실행해서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에이전시나 SI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어떻게 하죠? 기획을 해. 기획서 끝. 디자인해. 디자인 끝. 개발자한테 넘겨. 개발 끝.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디자인에서 중요한 점은 이 순환고리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언제든지 유저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니즈가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런 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바로바로 대응을 한다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밀한 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워터폴에서는 나 기획 다 했어. 디자인한테 넘겨야지 라는 게 좀 반 정도는 되는 편이에요. 당연히 기획자가 배포할 때까지 챙기는 건 맞지만 정말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이 에자일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에서 일을 할 때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기획을 했지만 이 디자인 상황에서 바뀔 수도 있고 혹은 개발을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회사에서 우선순위 아닌 것 같아. 다시 뒤로 돌아가. 롤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롤백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냥 오케이 바로 다시 진행하자 이런 게 좀 되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롤백 하자 그러면 개발자들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 프로젝트가 왜 롤백 할 수 없었는가에 대해서 회고 같은 거를 해야 돼요.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성공적일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진행한 거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게 측정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과 측정도 중요하고 나랑 일을 하는 개발자, 디자이너 혹은 QA, 데이터 분석가들이랑 지금 이렇게 빠른 주기로 프로젝트를 했을 때 서로 인간인지라 아무래도 서로 기분 나쁠 때도 있고 굉장히 화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회고를 하는 게 되게 원칙적입니다. 그래서 좀 워터폴이랑 에자일은 좀 이런 식으로 다르다라고 대략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회사마다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따라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B2B 제품이라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안정성 있게 프로젝트를 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요구사항도 굉장히 명확하고 디자인을 할 때도 기획자가 정해준 어떤 스토리보드가 굉장히 명확해야지 디자인하기가 좀 더 수월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나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서 뭐가 옳다 그르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에자일을 채택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 그런 기업에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실리콘밸리의 어떤 그런 전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국내 IT 산업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서 요번에 에자일이 아니야 라는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갑론응박하고 있는데 요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제대로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 그냥 지원을 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지원한 회사가 꼭 에자일 방법론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보통 크게는 매니지먼트를 할 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할 때 프로젝트 관리와 그 다음에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소통, 이 소프트 스킬이죠.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때마다 쓰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막 취업 준비를 할 때 이거를 강의를 들어야 되나요? 혹은 이거를 현직자를 찾아가서 배워야 되나요? 이런 고민이 드실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정말 관심이 있을 때 IT 스타트업에서 요구사항으로 자격 요건이나 우대사항으로 뭔가 이런 걸 쓰실 수 있는 분 이런 식으로 써 있었을 때 이게 뭐지? 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그냥 약간의 힌트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프로젝트 관리를 할 때는 지라라는 걸 쓰고 문서 작성을 할 때는 노션이나 컴플런스 같은 걸 쓰는구나. 여러분들 과제하실 때 노션 요즘 많이 쓰지 않아요? 그죠? 네, 포트폴리오 만들 때도 많이 쓰시고 그리고 아까 정량적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기본적으로 유저의 목소리로 직접 듣거나 유저가 쓴 피드백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아시겠지만 GA가 있고 그리고 앰플리튜드라는 사용자 행동 로그 트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실제로 내가 만약 어떤 서비스에서 배민에 들어갔다 쳐요.
배민에서 주문을 할 때까지의 단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로그로 남습니다. 어떤 A라는 유저가 언제 들어왔고 어느 카테고리에 진입을 해서 어떤 가게를 검색하고 어떤 음식을 선택해서 주문했다. 이런 것들이 다 찍히는 그런 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앰플리튜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이런 것도 이 툴을 만드는 IT 스타트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금액대로 구독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채택을 하고 있는 그런 도구가 다 다릅니다. 아예 뭐 GA만 쓰는 데도 있을 수 있고요. GA도 쓰고 앰플리튜드도 쓰고 태블로도 쓰고 뭐 이런 데도 있고, 태블로는 기본적으로 좀 대시보드를 만드는 어떤 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QL은 언어인데요. 실제로 그 코딩 언어처럼 뭔가 직접 쿼리를 날린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직접 쿼리문을 작성을 해서 쓰게 되면은 내가 찾으려는 어떤 데이터가 쭉 나옵니다. 이 SQL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업에 계신 분들이 좀 능숙하게 쓰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냥 적당히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있고, 이 SQL을 PM이나 PD가, 그러니까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 데이터 분석가가 없는 회사들이 꽤 많아요. 작은 스타트업들은 데이터 분석가를 뽑을 돈이 부족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디자이너나 기획자가 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거예요. 혹은 개발자들한테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회사에서 요구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조금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랙은 학교에서는 요즘 쓰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회사에서는 그 메신저를 보통 슬랙을 많이 채택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슬랙이라는 걸 쓰는 이유는 결국에는 메신저에서 빨리빨리 어떤 개선건이 있거나 바로 이슈가 생겼을 때 공유하고 전사적으로 이 이슈를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메신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보통 이제 회사 들어가셔서 이런 메신저를 쓰시게 되면은 DM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라는 것과 어떤 이슈가 생겼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할 때 나 아닌 다른 팀에서 다 볼 수 있는 어떤 공개적인 채널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게 사회초년생일 때는 뭔가 내 단점이 드러나는 것 같고 내가 뭘 썼을 때 뭔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두려울 수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은 투명한 어떤 소통 체계를 굉장히 지향하기 때문에 처음에 막 DM을 쓰시면서 관계자랑 소통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도구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입니다. 거의. 그러면은 지금 제가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저를 통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회사마다 이 어떤 프로덕트 매니지먼트의 관점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 있는데 큰 틀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저희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는 식자재 유통사와 요식업 사장님을 연결해주고 주문을 일으키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주문을 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근데 사장님이 연결된 유통사의 경우 이 유통사가 마감 시간이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통사의 운영 담당자가 주문 마감 시간이 지나도 계속 들어와서 유통사가 힘들어해요. 저희 사장님 너무 힘들어해요. 왜냐면은 유통사 같은 경우에는 밤까지 주문을 받고 나면은 가락시장에 가서 물건을 직접 경매를 해서 매입을 하거나 거의 이제 새벽에 이루어져서 아침에 배송을 해야 되는 그런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문 마감 시간이 대략적으로 저녁 10시다 이러면은 이미 사장님들이 가락시장에 가 있는데 계속 매장에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병목이 생기고 주문을 취합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은 PM 입장에서 여기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매장이 주문을 늦게 하는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 파고 들어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라는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대안은 제가 대략적으로 두 가지를 잡아왔어요. 보통 컬리나 쿠팡에서는 딱 11시, 12시 되면 시스템적으로 막아버리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냥
자정이 딱 되는 순간부터 당연히 다음날에 내 물건은 오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런 어떤 유통사가 요식업 사장님이랑 거래를 하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라포 형성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좀 어찌 보면은 친근한 관계이기 때문에 제발 이거 좀 받아주세요, 저 내일 장사 못해요 이러면은 유통사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거만 받아드릴게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 마감 시간 지나도 주문이 들어와서 힘들면 시스템적으로 제약을 거는 게 가장 컴팩트하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시스템적으로 마감 시간 제약하자라고 안건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보통 운영 담당자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이 이슈를 공유해준 운영 담당자의 경우에는 이게 문제라고 했는데, 다른 운영 담당자는 저희는 뭐 상관없는데? 이런 내부적으로도 온라인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PM은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데이터 분석 같은 걸 해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매장이 주문을 늦게 하지? 데이터로 직접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상하다. 역시나 지각도 하는 애들이 계속 하는 것처럼 이 주문을 늦게 하는 애들도 계속 정해져 있네? 라는 걸 발견을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0개의 매장 중에 10명이 계속 주문 마감 시간 지나도 주문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시스템적으로 주문 마감 제약 거는 게 맞을까요? 왜냐면 모든 유통사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아니겠죠? 그러면은 사실상 그 10명이 제대로 주문 마감 시간 전에 주문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안이 두 번째로 생깁니다. 그러면 이 마감 시간을 유저가 직접 설정해서 알림을 받도록 하자라는 어떤 대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때 와이어프레임을 제작을 해요. 이 와이어프레임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보통 PM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프로덕트 디자이너, 즉 PD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PD가 이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유저가 스스로 마감 시간 전에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알림을 설정한다고 하면은 알림 페이지 개선을 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통사가 실제로 언제 주문을 마감하는지 그 정보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정보를 담은, 그리고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에 대해서 와이어프레임을 그리고 공유를 합니다. 이때도 굉장히 이 얼라이먼트를 위한 논의는 계속 진행이 되는데, 요 3단계에서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와이어프레임 제작하고 디자인하고 이럴 때도 계속 끊임없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뭐 상위 레벨도 있겠지만 제품을 만드는 디자이너, 개발자 중심으로 소통을 많이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 이슈를 공유를 해준 최초 발화자, 그리고 그 팀을 대상으로 계속 논의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런 대안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밀어붙이게 되면은 사실 그들이 원하는 대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인 논의는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디자인이 나왔을 때 개발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유저가 스스로 주문 마감 전에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알림을 설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실제로 알림을 얼마나 설정했는지 성과 측정을 해야겠죠. 그래야지만 만든 사람들이 이 정도의 성과가 났구나 라는 걸 다 알 수가 있잖아요. 단순히 기능을 계속 만드는 거는 기가 할 일이고, 저희는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그런 메이커들이기 때문에 기능을 배포하고 나서 성과를 측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측정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QA라는 걸 합니다. QA는 소위 이제 쉽게 생각하면 좀 테스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서비스가 배포하기 전에 어느 일정 궤도 이상의 품질로 만드는 걸 QA라고 하고요. 실제로 QA를 할 때도 프로덕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QA도 계속 병렬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 QA가 끝나간다 라고 하면은 이 이해관계자들한테 저희가 이번에 이런 기능을 언제 배포할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객들한테 안내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라는 가이드를 저희가 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배포를 하게 되고, 배포를 하고 나서도 이슈가 막 터질 수 있잖아요. 버그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기능이 제대로 안착이 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
이후에 이 계획한 성과 측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측정을 한 다음에 프로젝트가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는 결국 언제든 실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항상 성공할 수만은 없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제가 PM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집대성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현직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취업을 하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이런 건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기능 배포하고 나서 항상 그 슬랙에서 공유하는 짤인데 나는 뭔가 대단한 거를 유저를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막상 쓰임새가 굉장히 미비하거나 그리고 내가 예상한 대로 쓰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든 그리고 나중에 취업 준비를 하시든 이런 것들이 되게 할 때는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항상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제가 늦게 학교를 왔고 병원도 오래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졸업할 때쯤에 친구들이 다 대리급, 과장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막 힘들 때는 친구들도 안 보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30대 중반에 들어서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주변에 되게 취업도 잘하고 혹은 지금 디자인 능력도 뛰어난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그건 진짜 복입니다. 당연히 이 친구가 나를 하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친구로서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면 이런 친구가 옆에 있어야 스스로 자극을 받고 계속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실 때 혹은 나중에 광고 쪽으로 가서 광고 기획을 하실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 지금 미약한 일일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굉장히 마인드셋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 마인드셋을 장착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일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느 누구한테는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조금은 일으킬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일을 대하게 되면은 상위 레벨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동료들한테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료들에게 인정받으면 회사에 가게 되면 동료평가라는 것도 있고 이게 연봉 협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태도와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으면은 동료들과 잘 협업하면서 연봉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낮은 연봉으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정말 대기업, 요즘 대기업이 얼마나 연봉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초봉이 대략 4,000대라고 시작을 하면은 그 외에 중견이나 뭐 스타트업이나 뭐 작은 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사실 그 수준에 전혀 못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가 쌓이면서 자신만의 무기를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은 연봉은 어느 순간 띱니다. 그거를 제가 또 경험을 하면서 선배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조언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거의 55분이 다 돼가서 이제 강의는 끝났고 혹시나 그냥 강의 주제와 상관없이 진로 고민이나 취업 팁이나 뭐 인간관계 고민 같은 게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개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실까요? 없나요? 아주 소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Q&A 없으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